자,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초대 손님은 새미래민주당 전병헌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이 배제고 야구 선수들의 스벅가자. 네. 이거 이제 원래 그 야지를 놓는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야구 경기할 때 더가웃에서. 근데 예를 들면 우승 가자. 뭐 어디 가자 할 때 거기다 스벅 가자를 붙인 거예요. 그리고 빈손 가자, 예. 안타 가자, 뭐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이제 스벅이 지난번에 탱크데이 때문에 이제 지방선거 때 논란이 됐는데 이거가 이제 결국 광주 5.18을 조롱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런 밈에 해당한다 해서 뭐 잘못했니 못했니 여러 논란이 있지만 너무 급격하게 그 절차를 진행해 가지고 5개월 동안 경기를 추진을 못 하게 돼요. 이 친구들은 지금 어떻게 돼요? 3학년들은 대학도 못 갈 거예요, 아마. 그다음에 오늘 있었던 경기는 몰수패 처리됐어요. 경기도 안 하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황당하고 예. 어이없는 일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죠. 예. 이른바 그 고등학생이면 네. 뭐 신체적으로는 이제 거의 어른이 다 됐지만 예. 정신적으로는 예. 여전히 청소년이잖아요. 그렇죠. 그 어린 아이들의 그 잠깐의 그 어떤 생각 없는 약간 치기어린. 그렇죠. 그렇죠? 생각 없는 그런 실수를 음. 그렇게 그 이른바 철딱선이 없는 어른들의 시선으로 완전히 철부지 중징계를 내린 정말 그 거의 그 참극이라고밖에 볼 수가 예. 없어요. 왜냐하면 야구 선수들 입장에서는 5, 6개월 예. 전국 대회 출장 금지가 사실상 선수 생명을 끊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네. 그러고 더군다나 지금 고3짜리들한테는 진로에 치명적이고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이고 프로 입단이 됐던 대학 진학이 됐던 그렇게 어떻게 잔인하게 그럴 수가 있는가. 저는 이 상대적으로 보면 말이죠. 예. 물론 이제 스타벅스가 처음 이제 발단이 됐고 잘못한 일이고 예. 또 뭐 수업 가자라고 예. 해서 예. 그걸 다시 야구장에 다시 되돌려 놓은 것은 그런 학생들의 행위는 잘했다고 볼 수가 없죠. 예. 그러나 우리가 어른들이 있고 그리고 철부지에 아이들이 있는 것은 네. 어른들이 아이들을 훈육하고 잘 교육시키라고 있는 것이고 또 그게 우리 사회에서 어른들의 역할인데 그것을 아이들만도 못한 그런 시선과 졸렬한 마음으로 네. 그렇게 그냥 과잉 중징계를 하는 것은 그거는 너무 황당한 것이고 우리 지금 젊은이들이 그 어찌됐든 그 여러 그 지금 한류를 일으키고 있는 또 특히 K문화, K팝의 네. 주체들이 다 그 청소년들이고 우리 젊은 세대들인데 네. 우리가 그들한테 배우지는 못할 망정 그런 식으로 잔혹하고 잔인하게 아이들의 미래와 심지어는 정치 생명까지 정치 생명이 아니라 운동선수로서의 생명이죠. 운동선수의 선수 생명까지 그렇게 짓밟아 망설임 없이 네. 짓밟아 놓는 것은 너무 이건 잔혹한 그림이다라고 생각하고요. 이거는 빨리 사회적인 그런 어떤 합의와 노력을 통해서 네. 그 배제 고등학교 선수들이 한때의 잘못을 뼈저리게 반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빠르게 그 학생들이 정상으로 선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른들의 도리이고 그것이 마땅한 교육 당국의 책임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나는 이런 그 과도한 중징계에 예. 오히려 어떤 공권력이나 관건이 예. 개입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의구심이 있어서 예. 이렇게 좀 지나치고 잔인하다고 느낄 정도의 과도한 징계에 과연 어떤 그 보이지 않는 손들이 작용했는지도 예. 이거 파헤쳐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우리 박 앵커가 말씀하셨듯이 형평성에도 맞질 않아요. 그렇죠. 불과 얼마 전에 수복 사건이 있은 뒤에 네. 그 매블시험과 거기에서 탱크로 밀어버려야 된다. 체육. 라는 그런 그 얼토당토하지 않는 성인의 그런 발언은 그냥 사과한다라는 말 한마디로 그냥 지나가 버리고 방송 정지도 안 하고 그리고 또 사과하면서도
보수들한테 사과하는 건 아니다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단서를 달아서 예, 조건부 예, 사과라고. 아 그리고 지금 이번에 당대표 총리도 하고 당대표로 예. 나선 응? 음. 그분도 포함하고 저 강원지사도 포함돼 있고 우상호. 예. 그리고 저기 임종석 뭐 이런 친구들이 예. 그 저 5.18 예. 지금은 시간이 훨씬 많이 지났지만 네. 그 당시만 해도 그렇게 시간이 많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네. 그 광주 5.18 기념행사에 참여한다고 내려가서 전야제에 참여하고 그 이제 여자 끼고 술을 먹은 거죠. NHK라는 룸사롱에서 예. 여자 끼고 술 먹고 예. 노래 부르고 흥청망청 예. 한 사실이 예. 폭로가 됐잖아요. 예. 임수경 예. 전 의원에 의해서 예. 정말 그거는 지금 배재고등학교 학생들이 이 5, 6개월간 그 중징계를 받아서 대회 참가가 불가할 정도의 그런 그 선수 생활을 못하게 한다면 그분들은 정치 생명 끝났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때 이제 국회의원 신분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이 5, 6개월 의원 신분을 정지당하거나 그런 처벌을 받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 너무나 형평성이 안 맞고 그야말로 이거는 우리가 흔한 말로 내로남불이라고 얘기하기가 불편할 정도로 극단적인 그 이기적인 그런 그 인식이고 배타적인 인식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그 광주 NHK 술집에 룸살롱에 갔던 사람들이 송영길. 지금 이분은 이제 국회의원 배지 달고 이번에 당대표 선거에 나오겠다고 하는 분이죠. 그렇죠. 그다음에 우상호. 예. 이분 강원지사 민주당 이번에, 원내대표를 했지.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과 정무수석 그렇죠. 했어요. 그리고 이번에 강원도지사 당선. 네. 그다음에 김민석 총리를 했죠. 네. 이제 총리 그만두고 당대표에 나와요. 네. 야, 다 이런 분들이잖아요. 이제 그때 어떠한 징계도 그리고 어떠한 말하자면 근신이나 그러니까 본인들이 근신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도 없었어요. 그 과정도 전혀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냥 유야무야 얼렁뚱땅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번에 배재고등학교 학생들을 6개월간 5, 6개월간 그 전국대회 출전 정지를 할 것 같으면 그분들은 이거는 5, 6개월이 아니라 최소한 5, 6년 정도는 근신하고 반성하고 그 집에서 그 자숙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하죠. 근데 뭐 그 과정이 없이 지금도 잘 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저는 진짜 걱정되는 건 뭐냐면 인터넷의 어떤 반응도 그렇고 이 5.18에 우리가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잘 발전시키는 데는 다 공감을 하는데 왜 유독 이런 그 비하 논란이 터질 때 자기 진영 사람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어떤 핑계를 대고 그거를 타고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다음에 아까 이야기한 징계도 그냥 형식적으로 넘어가고 사과 한마디면 끝나고. 그런데 지금 이 고등학생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5.18 광주의 그 사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도가 떨어질 수도 있어요. 이 그렇죠. 친구들은. 그런데 이제 떨어지죠. 또 한편 생각해 보면 대통령이 그때 이제 저격을 하는 바람에 탱크데이 논란이 커졌잖아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사회적으로 하나의 밈으로 이렇게 이제 퍼져나갔단 말이에요. 네. 그 얘들이 흔히 이제 더가웃에서 상대 팀을 약간 기를 꺾기 위해서 야지를 놓는 과정에서 이 밈을 가져다 쓴 거예요. 근데 그거 자체는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 그 부적절함을 가지고 이렇게까지 선수의 생명을 끊어버릴 수 있느냐? 이건 별개의 문제잖아요. 별개의 문제고 정말 네. 저는 정말 창피하게 정말 기성세대 예. 예전 어른으로서 너무 창피해요. 그 징계가 어른스럽지가 못해요. 그렇죠. 교육적이지도 예, 않고. 예. 예. 그래서 이거 전체적인 그 발생되고 그것을 처리하는 과정 그리고 중징계에 이르는 과정 예.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야, 그 역시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예. 진영 논리에 찌들어있죠. 찌들어가지고서 찌들어있죠. 진영 논리에 찌든 적폐적 현상이 이번 배재 고등학교 학생들의 예. 작은 실수 예.
또 제가 작은 실수라고 그랬다 그래서 그게 왜 작은 실수냐라고 또 엄청나게 비난의 글을 공격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뭐 저는 탱크로 밀어버리겠다고 하고도 사과 한마디면 끝나는데요. 뭐. 그렇죠. 탱크로 밀어버리겠다라는 시기나 네. 또는 5.18 그 광주 영령들에게 그 이 조의를 표하기 위해서 내려가서는 저녁 때 네. 술판을 벌이면서 예. 그 소위 여자들을 끼고 예. 노래 부르고 춤추고 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덜하다고 생각해. 그렇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이번 이 과도한 중징계 이것이야말로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사회가 갖고 있는 진영 논리에 찌든 병폐의 네. 한 단면이다. 그리고 너무 이게 외국으로 알려질까봐 네. 오히려 부끄럽다. 지금 홍명보 씨가 이 사실 비난을 받고 네. 그 국민들로부터 질타를 받는 것은 뭐 당연하고. 국민들이 그렇게 할 수는 있는 것 같아요. 예, 국민들은. 저도 많이 질타를 예.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까지 나서서 그렇게 해서 그렇죠. 대통령이 그 국민들의 그 흥분된 그 심리에 네. 편승하는 것 자체가 너무 어른스럽지 못하고 네. 국가 지도자의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저는 옛날에 우리 콜롬비아 이 축구 선수 중에 하나가 페널티킥을 못 넣어가지고서 귀국길에 죽었잖아요. 예. 근데 저는 진짜 홍명보 감독이 정말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해. 그리고 이 국민들의 기대 그리고 선수들 초일류 선수들을 예. 데리고서 훈련시키면서 충분한 역량을 발휘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역량들을 발휘를 막은 예. 그런 최악의 감독이라고 생각하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32강에 못 들었다고 예. 돌아오자마자 예. 대통령의 지지로 예. 이 수사에 들어간다는 게 이것도 저는 외국에 알려질까봐 저는 콜롬비아 그 축구 선수가 귀국하는 길에 그 총기역 사망 당했잖아요. 그때 네. 마피아가 마피아가 사살했다고 알려졌는데 그걸 보면서 우리의 느낌은 뭐냐면 근데 그 정말 그 마피아가 한지를 어떻게 알아요? 그때 마피아라고 그죠? 했다. 네. 마피아라는 그런 약간의 외신이 네. 있었어요. 네. 근데 어찌됐든 이번 같은 경우도 32강 떨어졌다고 마치 그 수사를 대통령의 지시로 즉각 수사를 하고 다른 많은 긴급한 수사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걸 다 제껴주고 우선적으로 수사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후진적이고 그쵸. 너무나 망신스럽다. 이것 또한 외국에 틀림없이 알려질 텐데 저도 꼬박꼬박 챙겨보면서 분개하고 홍명보 감독에 대한 기대만큼이나 매우 예. 화가 나고 성나고 욕도 많이 가족들끼리 앉아서 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그 홍명보 감독이 그러니까 홍명보 감독이라기보다도 감독이 32강에 떨어졌다고 해서 귀국하자마자 경찰에서 수사가 들어가는 것도 이것도 해외 토픽감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것이 그런 사실이 해외 언론을 통해서 알려질까 봐 정말 저는 창피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홍명보 수사를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와 같이 계기가 대통령이 직접 언급을 해서 홍명보 수사를 사실상 하명 수사한 것처럼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줬죠. 그렇죠. 하명 수사한 것처럼 그런 그 모양새를 만들어 놓고 또 이 32강에 탈락해서 바로 수사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되는 것 자체가 우리가 문화 강국이고 이 세계 글로벌 이 어떤 세계 시장에서 반도체 선진국 강국으로서 갖고 있는 이미지하고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천박한 모습인 것 같다라는 자괴감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월드컵에서 우리가 32강에서
못 들고 떨어졌지만 예. 32강에 못 들었다 하더라도 예. 일본이 그렇게 잘하는데 16강에 못 들고 탈락해 버렸잖아요. 예. 예. 그 토너먼트 1차전에서. 예. 근데 어찌됐든 한 번 더 경기를 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또 두 번 더 경기했으면 더 좋았을 거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찌됐든 안 된 것인데 이번 월드컵은 한국이 사실상 넌 수미일관 지배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전 나름대로 자부심이 저 혼자만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가져야 된다고 봐요. 지난 월드컵 개막식 때 그 우리 개막 공연에 한국 우리 가수가 그 이재라는 그 젊은 가수가 말이지 그 개막식 공연을 했잖아요. 네. 그리고 이번 폐막식 공연에는 BTS가 공연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 시작과 마무리를 월드컵의 시작과 마무리를 한국 젊은이들이 한국 문화가 지배하는 그런 월드컵이에요. 그런데 물론 이제 게임에서도 잘했으면 좋았는데 네. 그거 게임이 제대로 안 됐다 그래서 귀국하자마자 바로 수사에 들어가는 이런 모습이 얼마나 후진적이고 정말 정치와 사회적인 어떤 흐름이나 그 기성세대들의 그 어떤 그 개념은 너무 퇴행적이고 후진적이다라는 생각을 감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홍명보 뭐 감독에 대한 임명 문제에 대해서 이미 지난번에 그 문제와 관련해서 한참 논란이 있었고 국회에서 다 조사를 했어요. 사실상 청문회까지 예. 있었잖아요. 예. 예. 그런데 그걸 다시 뒤늦게 소환해서 32강에 떨어졌다 예. 그래서 예. 그걸 수사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넌센스라는 생각이 좀 들 뿐만 아니라 그것도 예. 물론 축구협회가 그 어떤 일종의 부패한 카르텔에 의해서 예. 이렇게 그 배타적으로 운영돼 왔다. 그런 거를 갖다 개혁하고 쇄신해야 된다라고 하는 국민적 여론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선 축구협회의 그동안의 감사 결과 그다음에 이 지난 국회에서의 여러 가지 이러저러한 지적 사안 예. 뭐 이런 것들이 얼마나 고쳐졌는지 또 이 진짜 그 축구협회의 그 어떤 축구인들이 많이 지적을 했듯이 축구협회가 너무 폐쇄적이고 배타적이고 특정 그 세력들에 의해서 그 좌지우지 전행이 되어 있는지 네. 그런 것들을 객관적이고 명쾌하게 조사를 한 결과를 가지고 예. 수사를 하겠다. 네. 이런 절차가 진행이 돼야지 모든 게 다 생략이 된 채로 대통령 바로 말 한마디에 예. 대통령 말 한마디에 32강 떨어졌으니까 너 수사받아라 라는 식으로 이렇게 가는 것은 너무나 정말 네. 그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과 세계적인 그 어떤 그 인식으로 한다면 너무나도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언뜻 아주 엉뚱하지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이렇게 되면 우리 축구 국가대표 감독 선임도 쉽지 않겠다. 그다음에 선수들도 굉장히 이제 그라운드에서 뛸 때 겁먹을 것 같아요. 네. 32강에 못 들면 그렇죠. 어떤 공격처럼 이렇게 취급받잖아요. 네. 물론 지금은 홍명보 감독의 어떤 경기 전체적인 전술 운영이나 이런 거가 이제 본인이 이제 집중 타겟이 돼서 이제 혼자 다 하는 거지만 굉장히 선수들을 위축시킬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그런 생각은 들어요. 지난해 이제 이미 국회에서 그 홍명보 그 사건 관련해서 뭐 출석도 하고 청문회도 열렸는데 그러면 그때는 문제가 있었으면 왜 수사를 그때는 안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이번에 32강에 들고 16강 들었고 예를 들어 가상을 해보자고요. 4강에 들었어.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또 이 페이스북에 SNS에 홍명보를 얼마나 칭찬했을까요? 역으로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당연히 칭찬했겠죠. 예. 이 국민들의 그 어떤 파퓰리즘 예. 입맛에 예. 맞는 이야기가 무엇인가를 늘 밤낮으로
관심을 갖고 찾아내려고 노력하시는 분이니까 예. 당연히 그렇게 했겠지요. 그런데 이번에도 뭐 사실 국가 지도자로서의 품격을 팽개쳐버리고 일반 국민들과 같이 감성적인 그 어떤 눈맞춤을 한다는 취지에서 같이 그 홍명보 감독을 예. 때리고 대표팀을 비난했잖아요. 그런 식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인데 그 과거에 저 북한 저 김정일 위원장 시절에 네네. 제대로 성과를 못 냈던 그 축구 선수들과 감독들이 평양 시내에서 공개 망신이라는 공개 망신회. 공개 망신에 예. 공개 그 말하자면 자아 비판 자아 비판. 그런 것을 한 뒤에 예. 선수들은 다 그 사실상 숙청당하고 감독진들은 이른바 우리가 흔한 얘기로 아우지 탄광으로 보내졌다는 거 아닙니까? 이야. 그런 사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그 김정일 위원장 시절의 북한과 네. 지금 대한민국의 그 현상과 약간의 그 시대적인 격차만 있을 뿐이지 네. 본질적으로는 비슷한 지금 양상을 보이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어요. 근데 그런 거를 굳이 표현하자면 약간 전체주의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죠. 그런 거죠. 네. 예. 전체주의적이고 이 말하자면 그러니까 대중의 그렇죠. 분노에 이렇게 동승하는. 그렇죠. 편승하는. 그래서 반동분자로 찍히면 그냥 그 예. 말하자면 감옥이나 예. 아우지로 예. 보내지는. 그래서 이번에 같은 경우도 반도체 예. 그 투자와 관련해서도 예. 딱 이재명 그 대통령께서 허위 사실이나 가짜 뉴스를 유포하면은 엄단하겠다. 그렇게 그러니까요. 겁박했잖아요. 예. 이것은 거의 지금 공포 정치 내지는 독재의 그 어떤 기운이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를 낳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이 이번에 이제 홍명보 관련해서 발언하는 걸 두고 제가 아는 어느 심리학자가 그게 이제 심리학에 그런 이론이 있대요. 그 투사라고 하는 건데 이게 이제 포퓰리즘적 성향을 가진 정치인들이 이제 하는 행태인데 국민들이 어떤 대상을 굉장히 분노하고 막 몰아붙이는 거예요. 돌멩이를 던지는 그렇죠. 거야. 예, 예. 그럼 대통령이 딱 나서서 자기도 돌멩이 하나 딱 던지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나는 당신들 편이야. 그렇죠.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배저고등학교 예. 그 학생 이 스벅 사건, 예. 이 스벅 야지 사건에도 그와 같은 정치인이 등장했잖아요. 그 배저고등학교 야구부를 해체해야 된다고. 그 말이 이계호 됩니까? 의원이. 그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요.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이재명 대통령하고 똑같은 식으로 따라서 하는 거죠. 그런 논리로 하면 옛날에 새천년 그 민주당 예. 당시에 NHK 그 룸살롱에서 5.18 때 술 마셨던 사람들 네. 그럼 그때 새천년 민주당도 해체해야 되는 거네. 그렇죠. 그런 그런 논리로 논리로 하면은. 그 연장선상에서 아니, 그러니까 민주당의 하는 전신이잖아요. 거죠. 예, 그렇죠. 그리고 또 이번에 그 선거에 서울시장 선거에 나와서 정원호. 정원호 예. 씨는 그 자기 개인 주폭 사건을 축복 사건을 5.18을 이용했잖아요. 그 숭고한 5.18로 치장하고 그걸로 왜곡했잖아요. 예, 그렇죠. 그것이야말로 정말 파렴치범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면 성동구청 해체해야 되겠네. 아니 그리고 이제 당시에 그래서 야당이나 이제 일부 사람들은 정원호 후보가 서울시장 후보로의 자격이 없다. 네. 그러면 사실 그걸 반성한다면은 민주당이 후보를 바꿨어야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근데 민주당은 지금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의 거의 유일 체제이고 옛날에 그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예. 그 소위 말 비주류를 예. 30%, 40% 이렇게 인정했죠. 인정했던 그런 다양성을 존중했던 민주당이 아니라 지금은 오로지 거의 그 1인 숭배 정당으로 변해 버렸기 때문에 그런 1인 숭배 정당으로 변해버린 그런 정당의 풍토상 특별히 그 존엄하신 1인분께서 픽하신 분을 예. 어떻게 교체를 하겠습니까? 그러고서 그렇게 해서 사실은 이번에
그 정원 후보가 오세훈 시장한테 패배한 것은 그 사건이 굉장히 치명적이라고 보여져요. 영향을 끼쳤죠. 그렇죠. 그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명픽이었기 때문에 교체를 안 하고 계속 가서 져놓고서는 그걸 애매한 정청래 대표한테 정청래 대표의 책임이라고 뒤집어 씌우니 이겨야 할 곳에서 이기지 못했으니까 승리가 아니다. 예. 그러고서 그 정청래 대표 보고 그 선거 패배 특히 서울시장 선거의 패배를 예. 책임지고 예. 나가라고 예. 그 친명들이 이렇게 예. 외쳐대니 예. 정청래 입장에서는 얼마나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겠습니까? 예. 야, 아까 이제 그 광주 전남 반도체 투자 말씀하셨으니까 한 800조 투자를 한다고 하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는 이제 그 이후에 계속 빠지고 있어요. 네. 뭐 그것뿐 아니고 미국의 마이크론이라든가 뭐 샌디스크 이런 데 D램 관련된 주식들이 뭐 10%, 15%, 막 20% 폭락하고 있어요. 근데 CNBC가 그런 뉴스를 냈거든요. 삼성 SK가 800조 산업권 투자하는 거 자체가 반도체 투자가 고점 신호인 끝의 시작이라는 표현을 하면서 이제 반도체 상승이 이제 끝물이다라는 기사를 썼어요. 근데 그 영향 때문에 빠졌다는 설도 있거든요. 이게 지금 걱정이에요, 지금. 그런 또 CNBC의 그런 그 보도가 나온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볼 때는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흐름의 주기를 분석한 부분도 있다고 보여지는데 또 한 가지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 그 자본주의 시장 특히 글로벌 경제 체제에서는 관치 개입을 최악으로 보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경제라는 것은 그야말로 자본주의의 그 기본 원리인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작동하고 자기들끼리의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최선의 효과를 내는 그런 그 기능을 갖고 있는 건데 거기에 인위적인 권력과 저희 사심이 들어가 있는 그 어떤 이 인위적인 그 작동이 그 개입이 되게 되면 이게 왜곡되고 교란이 되기 때문에 최악으로 독약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한국 반도체 산업부 분야의 이른바 선안권의 800조 원 투자를 비롯한 무슨 2,400조 원의 그 뭐 투자 프로젝트 뭐 이렇게 그 하는 것 자체가 이른바 가장 첨단 자본주의의 가장 첨단이라고 볼 수 있는 AI 산업 분야에 대한 이 관치, 권력의 개입 이런 것에 대해서 엄중하게 신호를 보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우려와 걱정이 글로벌하게 그 한국 그 이 반도체 시장에도 적용이 될 수밖에 없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특히 한국 주식시장에서 지금 외국인들이 어제만 해도 약 7.7조 원을 팔고 빠져나갔다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저 고환율의 영향도 있지만 왜 그 시점으로 보면은 이재명 대통령 각각께서 3대 프로젝트를 발표를 지난 주말부터 계속 띄우면서 전국을 돌고 있잖아요 지금. 띄우면서 발표한 이후에 지속적으로 지금 외국인들의 또는 외국 기관 투자자들의 그 매도가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한 시그널이 뭔지 정신 차리고 지금 똑똑히 보아야 될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그 최태원 회장도 그렇고 이재용 회장도 그렇고 그 대통령과 함께 이제 발표를 하면서 보면 투자 목표나 계획에 대해서 되게 말을 흐리고 모호하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 SK 같은 경우는 광주 전남이라고 안 하고 서남권이라는 표현을 썼고 이재용 회장 같은 경우도 광주 후보지라는 단어를 딱 갖다 붙였죠. 그리고 또 인프라 투자가 기대되는이라는 그러니까 인프라와 인센티브가 기대되는
후보지 후보지.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더 놀라운 사실은 그날 발표하고 나서 이제 오후 5시 10분에 주식시장 마감되고 두 회사가 다 공시를 했어요. 이제 투자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 거대 투자 계획은 공시를 하도록 의무가 돼 있잖아요. 근데 그걸 자세히 보면은 매크로 경제 환경이나 그다음에 이제 특히 거기 보면 이사회의 승인 판단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라는 단서 조항을 넣었어요. 그거 당연한 거죠. 예. 그러니까 음. 이재명 대통령께서 국무회의를 통해서 본인이 그 삼성과 SK의 투자를 본인이 이 말하자면 강요는 아니지만 그렇죠. 유도와 유인을 했다라고 근데 자백을 했잖아요. 그 차이가 뭐예요? 똑같은 거죠. 사실은 단어만 틀릴 뿐이지 예, 예. 의미는 똑같은 거지. 예. 더군다나 그 대통령 절대 권력자인 대통령이 그 기업 총수들을 데려다 앉혀놓고 유도와 유인을 하는데 거기에 안 넘어가면 어떻게 되는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거기에 넘어가면 나중에 정권이 바뀌면 어떻게 되는지 또 두 역풍이 분 다 불겠지. 또 예. 그 예. 몸소 체험을 하신 분들 아닙니까? 국립대학에 다녀오신 분들이라. 그렇죠. 그래서 예. 그 입장에서 볼 때는 대통령이 그 유도와 유인을 안 하는데 예. 거기에 넘어가는 척하지 않으면 도저히 빠져나올 수가 없으니 그렇죠. 일단 그분들이야말로 대통령이 유도하고 대통령은 스스로 자뻑이 돼가지고서 예. 내가 유도를 했고 유인을 했다, 유인에 성공했다라고 예. 하지만 그 사람들은 그 두 총수들은 또 대통령 머리 꼭대기에 앉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빠져나갈 구멍을 다 그렇죠. 만들어 놓은 거야. 그죠? 유도와 유인을 당하는 척하면서 딱딱 단서를 달아가지고서 그러니까 공시에 다 포함시키는 그렇죠. 거예요. 다 그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은 만들었기 때문에 거죠. 만들어 놨고 그날 저 최태원 회장이나 이재용 그 회장이 직접 참석한 그 자리에서의 이 레토릭 예. 그 어휘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확 이게 결정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계획일 뿐이지. 예. 계획이라는 것은 그냥 언제든지 그 계획이 변경될 수 있는 거잖아요. 뭐 일종의 MOU 같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계획 추상적이고 그 어떤 이 거친 그런 그 계획만 있을 뿐이었지 이렇게 결정했다라는 결정이라는 단어는 단 한마디도 안 나와요. 그런 측면에서 당연히 공시에도 이 양대 회장이나 양대 그룹사에서는 공시에 그렇게 내는 것이 사실을 제대로 전달하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영구집권을 꾀하지 않는 한은 지금 그 이번에 3대 프로젝트가 과연 구체성 있게 가시적으로 실현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게 어제 공시를 통해서 예. 입증이 된 것이고. 그런데 그 과정에서 대통령이 이 두 사람을 국민 영웅이다라고 하고 이제 90도로 꺾어서 절도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또 한 가지는 지금 TK 지역이라든가 강원, 뭐 충청 많은 지역에서 이제 왜 호남의 특혜를 몰아두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 소외된 지역이었다라고 하면서 이거는 조족지열의 어떤 투자에 불과하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좀 사실과 다르게 이야기한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지역 그 소득 있잖아요. GRDP라고 하는 부분. 그게 호남이 가장 낮은 게 아니에요. 대구가 가장 낮거든요. 광주는 3등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과 다른 부분도 많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나오는 얘기가 결국 이게 당대표 선거를 염두에 둔 호남의 어떤 몰빵 투자를 위한 어떤 쇼 아니냐라는 일각의 정치권의 그 목소리도 있어요. 그건 어떻게 봐요? 저는 그 우리 박영환 앵커께서 지금 말씀하신 목소리를 엊그제 SNS를 통해서 그대로 전달을 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 민주당 당대표가 누가 될지 모르겠는데 그게 800조짜리라고 하더라고요. 800조가 넘는 거죠. 800조가 넘는 건가요? 네. 800조가 넘는 것이고 예. 그 뒤에 지금 계속 뭐 이렇게 그 전국적으로 순회를 한다고 예. 하는데 저는 이게 이제 다른 지역을 또 선무하기 위해서 선무. 다른 이 선무 공작
예. 자, 이제 이렇게 돌아다닐 것으로 보여지는데 음. 돌아다니면서도 계속 이제 그 수표를 지금 이제 네. 끊어놔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것이 나중에 부도 수표가 되든 어찌됐든 간에 당장의 선무 작업은 필요해 보이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이게 기업의 이와 같이 민간 어떤 자본을 음. 권력이 끌어다가 팔을 비틀거나 목을 조르는 형태로 해서 예. 강압적으로 투자를 시키고 강요하는 것은 이것은 법에도 나중에 음. 그 처벌될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노릇일 뿐만 아니라 단순히 그 처벌되는 문제가 아니라 한국의 경제적 기초 체력을 음. 골병 들고 말하자면 날려버릴 수 있는 음. 매우 중대한 지금 국면이다. 음. 그런데 이번에 그 청와대에서 발표한 그 이른바 3대 프로젝트 예. 그걸로 그냥 끝냈으면 좋겠는데 음. 제가 볼 때는 그것이 끝이 아니라 음. 시작에 불과할 거라시라고 봐요. 음. 지금 이재명 정권이나 음. 이재명 대통령의 스타일상 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후속적으로 음. 더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다른 어떤 그룹의 회장들이 또 끌려 나와 가지고서 음. 그 손목을 잡고 나오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안으로는 팔이 비틀려져 가지고 나와 가지고서 무슨 또 그 약속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 벌어질지 예. 저는 앞으로 그것도 큰 걱정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제 결국 전당대용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김민석 총리를 지원하기 위한 걸로 보여요. 그래서 김민석 총리에게 이제 마지막에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나라를 구한 분이라고. 참 그 표현도 그 논란이 많았잖아요. 누가 나라를 구했다고요? 김민석 총리한테 나라를 구한 분이라고 칭찬의 말을 했단 말이죠. 이재명 대통령이. 어떻게 나라를 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논리는 아마 우리나라가 이제 뭐 자살률이 굉장히 높잖아요. 근데 네. 그 수치가 좀 줄었대요. 예, 예. 근데 그걸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음. 근데 좀 과도한 표현이죠. 아니 근데 저는 김민석 총리하고도 뭐 잘 아는 관계이긴 하지만 난 김민석 총리가 처음에 취임할 때만 배추 총리라는 요란한 예, 예. 그런 막 의욕을 가지고 출발을 했는데 무슨 또 그리고 흔히 그 쇼잉하면서 새벽에 가서 해장국 먹으면서 예.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한 것만 기억이 되지. 예. 그다음에 나라를 구한 건 기억이 안 나시는군요. 나라를 구하기는커녕 김민석 총리가 뭘 했는지 모르겠어요. 딱 제가 가장 임팩트 있게 기억이 나는 것은 예. 미국을 예. 그 역대 총리와 다르게 네. 미국을 그때 그 미국의 그 이 관세 협상 때문에 예. 그것과는 사실은 무관하게 예. 이제 2번 갔다 왔는데 두 번 그러니까 갔다 올 때마다 한 라인 튼다고 갔죠. 그렇죠. 근데 한 라인 트고 오는 도중에 뭘 맞았지 머리에. 계속 뒤통수를 맞았잖아요. 예, 예. 벤스한테 예, 트럼프한테 예. 한 번은 첫 번째는 트럼프한테 맞았고 예. 두 번째는 벤스한테 맞고 예. 그래서 심지어는 제가 야 김민석 총리 너 당신 미국 가지 말아라. 예. 미국 갔다 올 때마다 하나씩 혹을 달고 오니 예. 혹을 떼기는커녕 예. 앞으로는 가지 말아라. 라고 예. SNS에 글을 준비해놨는데 예. 그 기사가 나왔더라고. 기사가. 그래서 제가 예. 그걸 그 기사를 제가 SNS 글을 올릴 수가 없었겠네. 그 글을 예. 안 올리고 예. 그 기사를 그냥 공유해 버렸죠. 인용. 예. 아니 그러니까 나라를 구한 사실은 없다는 이제 그렇죠. 말씀이시고 그런데 이제 이게 보면 이제 정청래하고 이제 송영길에 나와 있지만 대결에서 대통령이 사실은 전당대에 개입을 하는 거예요. 이게 개입을 하는 건데 그렇다 보니까 정청래가 그런 발언을 했어요. 전북 소외론을 언급했어요. 이제 광주 전남 지역에 800조 반도체 집중 투자되는데 이원택 전북지사 7월 1일 취임식 했잖아요. 거기 갔는데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저쪽만 저렇게 많이 투자를 하는데 전북은 어쩌면 좋아. 전북은 어쩌면 좋아. 그러니까 일종의 전북 소외론을 딱 꺼낸 거죠. 이게 기자들한테서도 그 얘기를 했어요. 네. 이거 보면 지금 정청래 전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약간 또 영린을 건드리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다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또 그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 발언 이후에 이런 발언을 했어요.
이 지역 특혜로는 없다. 지역에 선물을 나눠주는 식으로 지금 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면서 또 박았거든요. 그거는 어. 그 유도와 행정지도라고 표현을 했다가 그 행정지도의 실체가 예. 유도와 예. 유인이었잖아요. 예. 근데 그 유도와 유인은 예. 강요와 강압 예. 큰 차이가 없는 거죠. 예. 왜냐하면 대통령이 유도와 유인이라면 그건 강요와 강압일 음.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 지금 현실적으로 그 선물로 주는 것이 아니다. 그렇죠. 라고 얘기를 한 것은 사실상 선물로 주고 있다는 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일 반증하는 뿐만 것이다. 아니라 네. 그다음에 대통령이 이와 같이 그 정당의 전당대회에 이렇게 노골적이고 깊숙하게 개입한 사례는 드물어요. 사실상 이게 국민의힘이 지금 영 그 제대로 힘을 못 써서 그렇지 국민의힘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전열이 제대로 정비가 됐다면 이거는 탄핵 얘기가 나왔어도 몇 번 나왔을 거예요. 이거는 이게 이 특정 정당에 대한 네. 정치 그 개입이 금도를 넘은 수준이에요. 그리고 저는 제가 정치에 대해서 어렸을 때부터 관심을 갖고 늘 그 초등학교 때부터 정치면 기사를 세밀하게 봤던 사람인데 예. 제 기억으로는 예. 그리고 제가 아마 현역 정치인 중에서는 그 정치적인 어떤 경험이나 관측을 권도갑 고문만큼은 아니지만 박지원 그 의원보다는 훨씬 더 많은 그런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이와 같은 전당대회에 대한 대통령의 노골적인 개입은 없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를 보면 김민석이가 지금쯤에는 그렇게 하고 800조까지 배팅을 하고 그랬는데 그 여론조사를 보면 압도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안 나오죠. 그렇게 지금 안 나오고 있어요. 네. 그만큼 김민석 그 총리에 대한 인기나 국민들의 신뢰도가 낮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정청래가 나름대로 만만치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더 몸이 달아서 계속적으로도 강도 높게 그 계속 저 전당대회 수렁 속으로 네. 본인의 발을 집어넣고 있는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대표님은 이제 민주당 뭐 뿌리를 완전히 알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당원들의 특성도 이제 알고 계실 거라고 봐요. 근데 어느 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민주당 당원은 국민의힘의 권리당원하고는 좀 다르대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권력자를 많이 추종하는 스타일이라는 거야. 근데 민주당의 당원들은요, 각자가 정치 평론가라는 거야. 그리고 당원 생활도 오래 해왔고, 그래서 스스로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어떤 정치적 행위에 대해서. 그래서 뭐 대통령이 이 얘기한다고 그래서 쏠려가거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청래 대표가 좀 까이는 느낌이 들잖아요, 자꾸. 그러면 동정한다는 거예요. 화를 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대표는 우리가 뽑는데 내가 뽑는데 왜 대통령이 자꾸 개입을 해? 그래서 이게 향후 이제 한 50일 정도 남았잖아요. 이게 결정적 변수가 될 거라는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정청래 대표가 아니 저쪽은 저렇게 많이 그 투자하는데 전북은 어쩌면 좋아. 그 대통령을 직접 겨냥한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정청래 대표의 이 발언도 굉장히 선거용이라고 느껴지지 않으세요? 그나마 굉장히 좀 위험해 보이기도 하는데. 그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솔직하게 얘기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사실을 이야기한 것이다. 솔직하게 사실을 표현한 아니 뭐 건데. 새만금에는 현대차가 뭐 9종과 10조 투자한다고 그렇죠. 하는데 예. 뭐 비교는 안 되죠. 근데 어찌 됐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정청래 대표가 이제 그만뒀으니까 정청래 의원이 그 자기 나름대로의 기조와 근저가 흔들리면 안 된다. 지난번에 그 정권은 짧고 국민은 영원하다라는 매우 원론적인 그 발언이 그 이재명 대통령이 영리를 건드렸다라는 그런 설이 있고 하니까 또 갑자기 엎드려 가지고서 나가서 월드 클래스. 월드 클래스 얘기하고 나서는 90도 각도로 또 절을 했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제대로 눈길도 안 맞추고 그렇죠. 쳐다도 안 봤잖아요. 그렇게 모멸당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스타일상 그리고 전략적으로도 정청래는 모멸 이미 당해야 되죠. 예, 그
당해야 된다는 것보다도 정청래는 이미 그 나름대로 자기의 논리를 갖춰서 맞서야 돼요. 지금 우리 그 박영환 앵커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정청래의 앞으로 전당대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팁이고 핵심 전략으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요? 전북은 어쩌면 좋아. 그렇죠. 그 전북하고 광주 전남을 약간 분리해서 보는 측면도 있는 것 같네요. 그리고 대통령한테 네. 본인이 그렇게 지금 환영을 받지 못하지만 네. 본인이 대통령과 함께 본인은 배드캅 역할을 했고 대통령이 국합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그것은 배드캅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자기가 희생했는데. 그렇지. 그죠? 아니,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예. 희생을 했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이 정치에서 모든 사물은 겉과 안이 있고 양면성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누군가는 악역을 맡아야 돼. 그렇죠. 근데 이게 악역을 맡질 않고 그냥 대통령 옆에서 아주 듣기 좋은 가머니설만 예. 하는 사람들이 있어. 예. 실제. 그리고 실제 지도자는 예. 지도자와 권력을 갖게 되면 가머니설을 더 좋아해. 좋아하죠. 그래서 간신들이 중용되고 출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여기 나와서 앞으로 민주당의 전당대회가 이게 혈통론과 적통론으로 예. 일단 번질 것이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정확히 예측이 맞았어요. 예, 지금 예. 벌어지고 있고. 예. 예. 그다음에 요 그러면 단계를 향후는 어떻게 할까요? 향후는 간신론과 충신론의 격돌이다. 그러면 그 정확하게 이거네요. 그러니까 김민석은 간신이었고 정청래는 충신이라고 주장을 하겠네. 그렇게 정청래 돼야 쪽에서.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네. 정청래는 자기가 그 많은 그 이재명 대통령이 맞아야 될 이재명 대표가 맞아야 될 화살을 자기가 선봉해서 방탄 역할을 하면서 막아왔던 또 실제 그런 점이 있어요. 예, 있어요. 자기는 머슴꾼이었다. 그리고 지금 정권이 그 성공하고 안전하고 그리고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대통령은 국합이 돼야 되고 네. 당은 배드캅 역할을 여전히 맡아야 된다라는 예. 논리로 그렇게 설득을 해 나가는 것이 정청래 입장에서 살 길이지. 아이고 나도 이게 이재명 대통령한테 지금이라도 좋게 보여가지고서 그 김민석이하고 누구 정청래하고 누가 더 쉽게 예뻐 말하면 보여요? 간신 경쟁하면 밀린다는 그렇죠. 거지. 프레임에서. 그래서 예. 지금은 어떻게 되느냐? 간신 나라의 충신이 될 것이냐? 예. 충신 나라의 간신이 될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확고부동하게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결국은 김민석 이제 의원이 국민들이나 당원들한테 이재명 대통령 절대 권력자인 이재명 대통령의 압도적인 지원과 그 어떤 그 전폭적인 그런 그 지원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압도적으로 못 가는 이유가 바로 그 새똥 대주길. 새똥 대주길에서 바로 김민석 총리가 새잖아요. 이 묵직한 돌이 아니라 새처럼 철새처럼 이리 갔다 요리 갔다 요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하는 그런 이미지 때문에 김민세라는 별칭이 있잖아요. 예. 그 부분을 정청래 의원은 강력하게 치고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은 가머니설을 하는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김민석에 대해서 꽂혀 있지만 이거는 이재명 정권의 성공을 위해서는 나 같은 사람이 쓴소리도 하고 충신이 필요하다. 그렇지. 나 같은 사람 쓴소리를 하고 그리고 배드캅 역할을 하는 방패막이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이 진정으로 지금 남은 임기에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나가야지 예. 이재명 대통령 칭송 경쟁으로 하면은 무조건 정청래는 밀리는 거죠. 무조건 밀리고 지는 거죠. 지는 거고 그다음에 김민세를 따라갈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예.
이 또 이미 이재명 대통령은 김민세한테 네. 이미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네. 그 마음을 돌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현상을 제대로 분석을 해서 전략을 잘 짜야 된다. 그래서 이 결국은 이 간신과 충신 논쟁으로 갖고 가야 되고 2라운드 갈 것이다. 2라운드 가야 되고 그다음에 3단계는 이제 핫바지 경쟁이 있을 거예요. 바지 경쟁. 경쟁. 네, 바지 경쟁. 좀 쉽게 설명해 핫바지 주세요. 경쟁. 즉 네. 결국은 바지 사장이잖아요. 예, 바지 사장.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은 본인의 그 만기 리더십 자체가 만기 칠남이야. 다 개입해요. 다 개입. 모든 일에 다 개입해. 근데 네. 모든 일에 다 개입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가장 중요하고 불편한 일에 대해서는 개입을 안 해. 안에 누가 해주기를 원해. 누가 해주기를 원해. 네, 맞아요. 그리고 그 다른 그 작고 상대적으로 좀 그 어떤 섹시하다 그럴까? 또 인기를 얻을 만한 그렇죠. 거. 그것만 개입을 그 해. 인기 영합적인 네. 그런 이슈들로 그 불편하고 네. 잘못된 그 어떤 그 쟁점들은 덮고 가려는 그러한 아주 명수의 기질을 그 기술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결국은 본인이 다 직접 해야 되겠다라는 그 생각이 바로 한성숙 총리도 김민세 총리도 잘했다라고 하는 것이 김민석이 한 게 별로 없거든. 그쵸. 자기가 다 만기 칠람 했으니까 예. 실제 그렇잖아요. 네, 그렇죠. 김민석 총리가 뭐 한 거지. 그렇죠. 미국에 한 2번 갔다 온 것 그거 이외에는 근데 없단 말이에요. 뒤통수 3번 맞은 거밖에 없지. 그리고 한성숙 총리. 총리를 지명할 때 이미 이거는 김민석 이상의 직접적인 만기 칠람을 내가 다 해야 되겠다. 그렇죠. 라는 결심을 굳히고 그 총리를 임명한 거라 한 총리는 저건 제가 볼 때는 핫바지예요. 허수아비. 예. 그리고 그 아바타라고까지 할 수는 없고 예. 핫바지고 예. 아바타는 엄청나게 그 띄워주는 것이고 예. 김민석 총리도 마찬가지였고 예. 그런데 총리로 써보니까 핫바지로 딱 적당해. 예, 맞아요. 그러니까 당에다가도 아하. 핫바지를 갖다 놓고 해야 써야 되겠다. 그러니까 당도 직할 통치하겠다는 그렇죠. 구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당연히. 김민석을 통해서 김민석이라는 바지 사장을 통해서 직할 통치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다음 총선에서 본인이 또 한 번 확실한 공천권을 행사해야 되겠다. 지난번 공천 과정에서 저 비명 행사를 통해서 아주 재미를 톡톡히 봤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그 공천권을 틀어줘야 되겠다라는 것이고 이 정청래를 상대하면서 이게 그 공천권을 자기가 틀어지기에는 좀 부담스럽고 불편한 점이 있다 그렇죠. 하니까 입에 혀 같은 김민석이를 내세요. 김민석이 바지 사장을 내세워서 직할 통치하겠다라는 그런 그 생각으로 그렇게 그 이 김민석 의원을 아주 그야말로 그냥 몽땅 그 속된 말로 그냥 내이 다 벗고 완전히 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청래가 만만치 않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 이재명 대통령은 고민이 있는 것이고 여기에 이제 송영길이 참정을 했는데 송영길이 정체는 세 가지예요. 첫째 페이스메이커다라는 설이 있죠. 예. 일반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물귀신이 될 가능성도 있죠. 그렇죠. 왜냐하면 정청래를 계속 공격해 가지고서 네. 그 정청래를 물고 늘어져 가지고 정청래와 함께 사망하고 김민석을 당선시키는 동시 익사죠. 그렇죠. 물귀신 네. 그래서 물귀신. 그 송영길 이제 의원이 물귀신이 될런지 되니까. 페이스메이커가 될런지 모르겠는데 근데 세 번째는 플랜 B도 있잖아요. 플랜 B는 대체제인 거죠. 그렇죠. 대체제. 그러니까 김민석의 대체제. 김민석의 대체제. 그래서 낭맛이 대체제. 그렇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는 왜 대체제가 될 수도 있느냐 하면 결과적으로는 김민석 의원은 너무나 약점이 많죠. 약점이 많고 의혹들이 많아요. 지난 총리 그 인사청문회에서 예. 단 한 개도 예. 클리어하게 입증되거나 반증된 게 없잖아요. 사실은 수사 대상도 많았는데 그냥 많았죠. 넘어간 거죠. 그렇죠. 네. 그런 측면에서 이게 당내에
당내에서 자기 편이 폭로하는 것이 더 무섭거든요. 네네. 김병기 같은 경우도 네. 자기 보좌관들이 폭로를 하는 바람에 그렇죠. 망해버린 거 아니겠어요? 네. 그와 같이 당내 경선에서 더 정확한 정보가 많이 나온다. 제보가 될 수 있고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정청래 그 대표도 이제 정청래 대표는 김대중 노선은 아니었지만 노무현 때부터 이제 이 뿌리 있게 해왔고 상대적으로 김민석은 김대중 대통령 총재 시절에 정치를 시작했지만 상당 기간 18년이라고 그러대요. 네. 상당 기간 공백 기간에 있다가 네. 최근에 이제 컴백을 해서 사실상 당내 정보망이 훨씬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정보 싸움을 하게 되면 즉 상대방의 약점 가격 국면이 되면 김민석이 매우 불리해질 수가 있고 그때 이제 핫바지 전쟁에서 이제 그 다음에는 누가 더 핫바지로 더 적절할 것이냐라는 핫바지 간신과 충신론에서 핫바지 전쟁으로 갔다가 최종적으로는 판도라 상자를 예. 누가 더 많이 먼저 꺼내느냐. 그 그게 싸움이 이제 것이고 승패를 그렇죠. 좌우할 것이다. 판도라. 그렇게 가면서 근데 판도라는 뭐 정청래 전 대표는 뭐 거기도 없지는 않겠지만 비교적 좀 덜해 보인다는 거죠. 그렇죠. 상자 안에 상대적으로 들어있는 게 덜해 보이고 어. 그리고 이게 이제 치킨 게임이 되면 이제 어떤 싸움닭으로는 이 정청래가 이제 전투에는 좀 능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근데 상대적으로 김민석은 전쟁에 좀 능하죠. 예. 그래서 확장이니 이제 이런 어떤 구도의 싸움 있잖아요. 예. 뭐 민주당이 계속 우리들만의 리그로 가고 계속 폐쇄적이고 배타적이고 그러면 안 된다. 교조적으로만 가면 되겠느냐. 또 이제 집권당이 외연을 됐으니까 확장하자. 그렇죠. 외연 확장이다. 그래서 이념적으로도 확장하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제 뭐 대통령 만났죠. 만나서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 그런 그 논란들이 이제 있게 되는데 그런 논란으로 빠지기 전에 판도라 상자가 빨리 열려서 가야 된다. 근데 우리가 얼핏 들으면 정당성은 외연 확장론이 더 있어 보이죠. 저 당원들한테는 있어 보이는 것이고 국민들한테도 상대적으로 설득력은 더 있어요. 근데 그 외연 확장이 진짜 진심 어린 외연 확장이냐 아니면은 이 어떤 정치 기술에 의한 교원 영색 내지는 조삼 모사용 그리고 자신들만의 패권을 강화하기 위한 네. 확장이냐 뭐 그런 측면에서 이게 다른 것인데 그 부분 쪽으로 이제 그 프레임이 빠져가게 되면 정청래 대표가 상당히 불리해지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점을 유의하면서 결국 판도라의 상자를 누가 효과적으로 적시에 잘 열어 제끼느냐 이것도 굉장히 커다란 변수가 되고 이 부분에서는 송영길 그 후보가 그 시점에 대체제로 확 변화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점에는 또 송영길 후보가 나름대로 정청래의 응원군이 될 수 있어 보이지 않는 예 그런 그 어떤 생각 은근 그렇죠 은근 실제 생각을 그렇죠. 숨기고 예. 그래서 그런 그 어떤 관전 포인트 삼각관계의 그 미묘한 그런 그 밀당을 관전하면은 월드컵 축구에 못지않은 흥미진진함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족보 싸움, 적통 싸움에서 이제 송영길이 이 정청래의 어떤 부족한 부분을 때렸잖아요. 네. 근데 그게 그래서 저는 대표님 말씀이 와닿는 게 은근 정청래를 때렸는데 그걸 때리다 보니까 김민세는 진짜 세구나라는 게 더 도드라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양쪽을 때린다고 하죠. 약간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일타쌍피. 그러니까 송영길도 지금 하여튼 좀 지켜봐야 돼요. 약간 다크호스가 될 수 있는. 그런데 현재까지 이제 여론조사 보면 김민석하고 이제 정청래가 이제 수위권을 형성하고 있는데 거기서 도드라지게 어느 한 사람이 탁 튀어나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앙케이트 조사라는 거 있잖아요. 네네. 유튜브에 이렇게 예, 여론조사하는 거. 그러니까 박시영 TV 거기는 정청래 친정청래 같아요. 거기는 뭐 거의 67%인가 이렇게 정청래가 압도를 6만 명이 했는데 근데 그분이 지난번에 당대표 선거 때 박찬대랑 붙었잖아요. 그때도 그 68%인가 뭐 70%가 나왔대요. 근데 거의 비슷하게 나왔대요. 아. 그분은 그 여론조사를 앙케이트 조사를 굉장히 신뢰도 있게 보더라고요. 근데 박시영 TV는요. 어. 뭐 제가 여기서 우리 음. 박시영 군의 음. 그 정체를 예. 까발리는 것일 수도 있겠는데 박시영 씨는 예. 정청래하고 건국대학교 그렇죠. 선후배지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정청래하고 특별한 관계가 그렇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부터 그러니까 그럼 앙케이트 결과 자체를 이렇게 손으로 주물럭주물럭 할 수 저는 그런 건 아니겠죠. 그런 건 아닌데 그건 아니겠죠. 그런 건 아닌데 박시영 TV의 그 운영이나 박시영 TV에서 박시영 씨가 얘기하는 그런 메시지들이 의도를 담고 있다. 예, 친청으로 의도를 담고 이렇게 있다. 의도를 담고서 계속 그걸 가기 보고서 때문에. 판단해야 된다. 그렇지. 예. 그러기 때문에 그런 영향으로 인한 그런 그 결과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바이어스는 또 좀 잘 날카롭게 살펴야 된다. 예, 살펴서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회동 이제 비빔밥까지 먹었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게 되게 우스꽝스러웠어요. 아니 전현직 대통령 더군다나 같은 진영의 대통령이 밥 먹는 게 뭐가 뉴스가 돼야 돼요? 근데 비빔밥을 또 같이 먹었다는 거예요. 화합의 의미에서. 그럼 뭔가 불편하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나는 아니 어제, 왜 비빔밥을 먹어요? 나는 어제 예. 저 역시 예. 두 분 다 잘 알고 그죠.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제가 정무수석 하시잖아요. 정무수석도 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만드는데 누구보다도 제가 예. 큰 기여를 했던 사람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예.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께 이러저러한 서운함도 많이 있지만 한 번도 제가 그 대외적으로 예. 그런 표시도 안 하고 지난번 윤석열 정권에서 그 문재인 대통령 수사할 때 전주지검 가서 우리 당원들하고 같이 항의 시위도 하고 오. 그렇게까지 했는데 예. 어제 그 두 분의 오차는 너무 내 스스로가 예. 너무나 부끄러웠어요. 음. 저거는 전현직 대통령의 회동이 아니라 예. 이거는 특정 정당의 계파 수장들의 오찬이었다. 맞아요. 저는 어떻게, 그래서 그 페이스북에다가 두 부족장이 만난 것 같다고 썼어요. 정확하네. 저하고 똑같은 생각이. 그래서 부족장 두 명이 만나는 것 같아. 아 대화 수준도 그랬어요. 그래서 도대체가 어떻게 전현직 대통령이 만났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어찌 됐든 이 문재인 대통령의 그 또 국정 경험 그리고 말년까지 45% 가까운 지지도를 유지하고 있었잖아요. 누구보다도 그 점이 궁금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데드크로스 네. 죽음의 교차로를 지난 지 지금 여러 개의 그 조사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좀 물어보고 또 부동산 문재인 대통령 부동산 정책을 실패했잖아요. 예. 근데 지금 똑같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역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나고 나니까 부동산 정책은 지금 이 정권이 부동산 폭등 또 일종의 이제 실정이죠. 예. 이 관련해서는 어느 언론에 그렇게 썼더라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1배속이었다면 이재명 대통령 정부는 2배속이다. 그러니까 예. 그런 경고도 나오고 예. 있는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성공 사례 예. 또 실패 사례에 대한 경험담을 그렇죠. 귀담아 듣고 예. 그리고 요즘 청년들 예. 뭐 민주당을 지지하면 안 하면 보수입니까? 그렇죠. 민주당이 무슨 진보인가요? 저는 민주당 진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민주당에서 떨어져 나온 사람이지만 아니, 젊은 세대들은 기득권 정당으로 봐요. 똑같이 봐요. 네. 국민의힘이나 뭐 민주당이나. 그래서 저는 지금 청년 세대들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리고 또 지금 그 선거 부정선거 올림픽공원. 네. 올림픽공원 네. 사태에 대한 어떤 그런 언급이 없었어요, 진짜. 언급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지금 2년 반 만에 예. 물가가 최고 올랐지 않습니까? 맞아요. 어제 보도가 됐잖아요, 예. 이미. 그리고
그 2달 연속 물가가 3%대로 음.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이제 금리 올려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런 어떤 서민들의 물가 걱정, 음. 그다음에 고유가에 대한 어떤 그 나름대로의 걱정과 국민 그다음에 걱정, 고환율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고환율 걱정, 뭐 이런 것들을 서로 이렇게 그 해서 민생과 국민 그 생활에 대한 걱정과 담론이 좀 있어야지. 네. 두 분이 주로 보니까 앉아서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 이게 도대체가 그 무슨 단합이 먼저냐, 그렇죠. 외연 확장이 먼저냐.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개파 수장끼리의 그래서 모임이라니까. 저는 어제 비빔밥이 참 특이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네. 전 더 특이했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 비빔밥이 좁쌀 비빔밥이야. 좁쌀. 네. 죄송한 얘기지만 좁쌀 영감님들이 두 분이 만나가지고서 좁쌀 얘기만 하다가 예. 끝났다. 개파 얘기만 하다 끝났다. 그러니까요. 이런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또 구조적 다수라는 또 표현을 쓰더라고요. 구조적 다수. 더 참 그 위험하고 전 구조적 다수라는 예. 얘기를 들으면서 야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 역시 우리가 혹시 하면서 예. 우려하는 장기 집권의 욕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라는 걱정을 했는데 구조적 다수라는 그 용어에서 예. 장기 집권에 대한 그런 그 흑심이 살짝 엿보였다.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우려스럽고 공포스러운 일이었고요. 구조적인 다수라는 것은 민주사회에서 예. 그거는 정말 그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다 하나같이 어떤 뭐 계층이나 그 저 소득 단위의 이런 그 구분은 있을 수 있지만 모두가 평등하게 예. 그다음에 하나의 공동체로서의 네. 통합해서 사는 것이 목표인데 네. 구조적인 다수라는 용어로서 네. 대통령이 되고 절대 권력을 가진 상태에서도 여전히 구조적인 다수라는 정치적인 욕망을 끊임없이 그 꿈꾸고 있구나. 지금 구조적인 다수잖아요. 지금 특히 집권 여당이 구조적 다수죠. 완벽하게. 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조적인 다수를 통해서 사실상 영구집권 세력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그 의도를 보인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 말씀 하신 거 영구집권 의도와 관련해서 연결지어 보면 앞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광주 전남 지역의 반도체 집중 투자 그러면서 이거는 어떤 과거에 소외받던 지역에 대한 어떤 역사적인 정당한 선물 보상 이런 시각 자체도 광주 전남을 어떤 핵심 어떤 지역 기반으로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또 정치적인 의도 노림수 이런 게 좀 깔려 있지 않나? 저는 예. 바로 그거예요. 예. 제가 SNS에도 썼지만 가장 이번 반도체 투자의 핵심적인 그 요소는 예. 저는 그 이른바 우리가 흔한 팬덤이라고 하잖아요. 예. 장기 집권용 팬덤 구성의 예. 첫 단추를 누른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의구심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그 영남 특히 그 호남을 앞세워서 네. 말하자면 공고한 그야말로 장기 권력 체제를 네. 유지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그 확실한 비전이랄까 구상을 갖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했다라는 측면이 있어요. 그리고 특히 전 대통령으로서 그 호남이 차별받았기 때문에 또 민주주의를 오랫동안 민주주의를 지켜온 그 호남에 대한 보상이다라고 얘기를 네. 하는 것은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이거 지역 감정을 자극적으로 선동하는 것이죠. 예. 왜 그렇게 그렇지 않아도 호남 분들이 그 지역 감정에 의해서 소외되고 고립되고 어렵게 살아왔는데 저는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결과적으로 그 호남 대 비호남으로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가 네. 본인의 정치적 욕망과 야심을 위해서 예. 호남을 이용해서 장기 집권의 어떤 그 기반을 다지는 그런 욕심으로 네. 호남을 이용하고 있다.
이용했는데 그것도 음. 대한민국이라는 음. 이 큰 대동 사회 속에서 예. 호남 대 비호남이라는 네. 그 소수의 고립으로 음. 그렇게 몰아 넣었다. 네. 아무리 권력이 강하고 오래 간다 하더라도 국민들의 마음 전체로 다수의 마음을 움직일 수는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그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프로젝트를 발표를 하면서 그와 같이 아주 그 민감한 어떤 지역 감정, 예, 그다음에 예. 선동적인 정치적 발언 음. 이것으로 인해서 호남 사람들을 호남 분들을 더욱 더 어렵고 그 외롭게 만들어 버렸다. 음. 그런 걱정이 있다. 이런 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광주 전남에서 또 국민 보고대회를 했잖아요. 제가 이제 라이브로 생방송을 봤는데 유튜브를 통해 봤는데 댓글들이 올라가잖아요. 가끔씩 그런 댓글들이 실제 있었어요. 이게 우리 이재명 대통령 우리 잼 연임 가자. 그런 댓글이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아주 소수가 올라왔는데 저는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그런 명분이 될 수 있겠구나. 지금 4년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게 반도체 클러스터를 확실하게 하려면 한 8년 한 10년은 더 집권해야 되겠구나라는 게 깔려 있다는 느낌을 하나 받았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그 예전에 민자당 그 3당 합당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호남이 굉장히 그걸로 고통을 받았어요. 김대중 대통령은 3당 합당에 안 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호남을 배제해 버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호남을 약간 외톨이로 만든 거예요. 네. 그거는 철저하게 나쁜 거예요. 배제한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호남의 집중적인 특혜성 정치적 어떤 그 선물을 주니까 다른 지역이 다 반발하면서 호남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그것과 또 반대되는 건데 역 3당 합당 같은 근데 그런 그 구조적인 부분도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다른 나라에는 없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속담이 있다고 그래요. 네. 그게 뭐냐면은 사촌이 논사면 배가 아프다. 아파. 배가 아파. 그리고 그래서 우리나라 그 국민들의 그 성향이라는 것이 좀 죄송한 얘기지만 배 고픈 건 참지만 배 아픈 배 건 못 아픈 건 참아. 못 참는다. 못 참아. 라는 속담이 우스갯소리가 있잖아요. 예. 그런데 호남 지역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호남이 발전을 뭐 좀 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다만 그것을 국민적 동의와 국민적인 축하와 축복 속에서 받도록 해야지 오히려 그것을 다른 상대방들과 죄송합니다. 다른 지역 민들의 질투감과 그다음에 경쟁심을 유발해 가지고서 그리고 호남민들은 더 배타적이고 그 외골수로 빠지게 하고 그래갖고서 갈라치게 하는 식으로 해서 이게 진정한 국민 통합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게. 갈라치게 하는 식으로 해서 이렇게 그 국정을 운영하는 그것은 대통령은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래서 그 두 분이 이제 만나서 통합의 그 비빔밥을 드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그 얘기를 하잖아요. 모두의 대통령이 되시라고. 근데 정말 너무 뜬금포로 여겨져 이런 행동하고 이렇게 보면 어떻게 이게 모두의 대통령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아니 근데 모두 대통령 그냥 그 전직 대통령이고 물론 아무런 힘과 권력이 없는 전직 대통령으로서 네. 덕담으로 한 말씀이고 그 어제 그 회동은 네. 비빔밥인데 특이한 비빔밥이었다. 아까 좁쌀 비빔밥. 비빔밥이었다. 예. 자 그런데 이제 광주 호남 지역에 이제 반도체 이제 어마어마한 이제 지원을 하기로 이렇게 했는데 제가 아는 그 이 여론조사 전문가는 이게 대통령 지지율 이제 그 하락 측면에서 보면 플러스가 안 될 거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왜냐면 이제 그게 아까 우리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역 3당 합당의 형태로 호남 지역에 대한 어떤 그 외부 대한민국 외부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반발이나 이런 게 반영될 거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렇게 밀고 가는 데는 뭔가 이제 뒷배경이 있다 그런 말씀이셨잖아요. 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첫째는 그런 과정에서는 첫째는 이재명 대통령이 하나만 생각하고 둘은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 왜? 그 사법 리스크에서 빨리 벗어나야 되는데 네. 그 사법 리스크라는 스트레스에 밀려서 전후 좌우를 충분히 이 고려하지 못하는 그런 좀 그 뭐라고 졸속수를 뒀을 가능성이 있고 무리수. 그런 무리수를 뒀을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그 특히 이제 호남을 몰빵을 해서 우리가 이제 정치인이 성장하려면은 일단 요즘과 같은 트렌드에 있어서는 팬덤을 기본적으로 형성해 놔야 팬덤. 그것이 이제 그 밑바탕이 돼서 확장이 되는데 일단 본인은 이제 그 개딸이라는 팬덤은 정치적으로 갖고 있는데 이제 지역적인 팬덤이 필요한 이제 거죠. 확실하게 지역적인 팬덤, 팬덤이 확실한 그 고정 세력을 보다 분명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다른 지역에서는 욕을 먹더라도. 그렇죠. 그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지금 앞으로 이제 4년 남짓 남았으니까 2, 3년 내에 호남을 그 거점으로 해서 예. 이제 확장 노력을 해 가게 되면 본인이 이 사법 리스크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 장기 집권에 대한 해답도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그 기대를 갖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그 걱정이 있는 거죠. 네. 자, 오늘 우리 전병현 대표님 모시고 우리가 정치를 생선 발라 먹듯이 이 살점을 이 볼태기에 있는 살도 뜯어먹고 가시를 빼고 지금 다 바른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이 궁금했던 이번 주에 있었던 그 정치 현안에 대한 궁금증을 많이 해소했을 것 같습니다. 자, 감사드리고 또 조만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랬으면 다행이고요. 오늘 이렇게 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